첫 번째 사건은 2021년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 피해자 B 모두 40대 여성입니다. 2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겨우 2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 3분간 힘껏 졸라서 기어코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그 도망가고 사람을 같이 왜 살았지? 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네. 번이면은 네네.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전 그렇죠. 최고형. 그렇죠. 한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번씩이나, 살해했으니까 맞아,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를 한 가지고 한 거니까. 거니까.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 징역 1년. 왜? 징역 1년입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사귀는 지 3년 조금 안 된 2014년 5월에 피해자 B가 난소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암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염증이 정말 심해지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2020년 12월 B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죽여줘. 내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졸려 죽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A는 이 B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B가 수면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타서 살해를 시도한 건데 B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A가 또 그 말을 듣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지난 3월에 B의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2달 전처럼 다시 한번 해줘. A는 이번에도 응하죠. 낮 12시 반경에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B가 잠드니까 혼이불로 2, 3분 동안 목을 졸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우리 법에는요, 보통살인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탁살인죄,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습니다. 촉탁이 뭐예요? 촉탁, 부탁이죠. 아, 지금 이 경우가 촉탁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승낙살인죄는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래. 승낙 받아서 하는 거고요. 촉탁, 그러니까 부탁살인죄는 나 좀 죽여줘. 그래, 알았어. 라고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A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촉탁살인 미수. 살해에 성공한 두 번째는 기수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A가 자수했어요. A가 죽인 다음에 자수했는데요. 살해하고 곧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아닙니다.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망 다녔나? 잠적했나?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뭐야? 시신과 같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시신이 대단히 많이 크게 부패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리로 시신을 한 달이나 방치하고 그냥 생활했을까?
이 상태는 상반된 감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판단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심은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3일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 거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게다가 이 B는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오랜 기간 A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럼 A, B를 부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A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A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텔레마케터? 출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보호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출근할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 A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 2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가 암에 걸린 사실도 몰랐다. B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자궁 근종이 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암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B의 가족도 A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B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 내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준 A에 대한 어떤 선처, 호소를 마지막 글로 남긴 거죠. 이런 내막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일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목숨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네. 죄가 무거워질 것도 같은데 또 그렇게 선처가 네. 된다니까. 네. 그런데 재판의 결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숨겨져 있는 배경, 감춰진 뒷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이제 형법 배울 때 꼭 등장하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92년입니다. 1월 17일 자정 무렵인데요. 가정집에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안이 이제 막 어지럽혀 있었고요. 강도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인 50대 남성 김 씨, 이부자리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이미 여러 곳을 찔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 강도 살인인 거죠. 네. 근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방 안에 함께 있던 21살 딸. 손목이 테이프로 이제 결박돼 있었고요. 또 브레이저 끈이 끊겨져 있었지만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됐고요. 집안 여기저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 확인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사건 이틀 후 경찰이 그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았다! 이 사람 맞냐? 라고 했더니 이 김양이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자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김양은요,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때 학교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김군. 그런데 계속 만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꼬박꼬박 본가를 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김군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왜 저렇게 항상 갈까? 왜 나를 안 만날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굉장히 더 긴밀해진 상황에서 김양이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습니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간 것도 의붓 아버지가 협박해서 간 거고요. 그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 이 김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건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살이 되던 때 그때부터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엄마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드러냅니다. 어머, 엄마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엄마는 심지어 아내 그리고 의붓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아니 가져올 땐 몰라도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신고했어요. 왜 안 잡혀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경찰이 집으로 와가지고 김 씨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왜? 자, 의붓 아버지 김 씨 직업이 뭐야?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닌데도 그 당시는 이제 검찰 직원만 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린 거죠. 실제로 힘이 있었고 눈으로 봤으니까 경찰이 오각된 거예요. 12년 동안 능욕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왜요? 함께 찾아가요. 아빠를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제를 허락해달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허락할 리가 없죠. 김 씨는 의붓 딸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네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교도소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냥 윽박지른 겁니다. 자, 말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김양과 김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양은 제가 봤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어쨌든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네. 때문에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네. 것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잘못했고 막 나 이런 때문에야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 이 둘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됐어요. 역시 한 방에 있었죠. 그 상황에도 네. 한국에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미쳤나 봐. 그날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양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김군이 들어옵니다. 김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덮고 양팔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눌린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계획은 뭐냐? 강도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 김군이 잡혀왔고 김군을 만난 김양이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김보은, 김진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이 사건이죠. 자, 이 두 사람 유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몇 년형이 타당할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람을 죽인 거는 네. 법적으로 막 정당방위는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언급을 하신 거는 네. 대단한 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때문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네. 도와달라고 호소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호소하고 예.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호소할 만큼 근데 했잖아요. 이게 끝없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지만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저는 그만큼 사실 법이 그만큼 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해자가 네.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음. 심판을 네. 해야 우리가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 넷이서 뭘 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우리도 이 사건 듣고 참 충격받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봉은이 진관이는 무죄입니다. 아, 저도 저기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 진짜요? 무슨 일이에요? 예, 성폭력 특별법 제정.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정당방위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은 양은 검찰 간부에게 항고할 수 없었다.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 지속적인 성폭행, 살해 위협. 김보은 양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또 김진관 군은 도운 거니까 정당방위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형을 정당방위의 요건,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 사건은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대법원 판결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자, 1심 김진관 군 징역 7년, 김보은 양 징역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자, 항소했어요. 김진관 군 징역 5년, 7년에서 5년이 되고 김보은 양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풀려납니다.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학대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라 지금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요, 뒷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92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에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김보은 양 사면 복권. 네, 사면 복권. 김진관 군 자녀 형기 절반이 이제 감형돼서요. 95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 가정 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서 제2의 김보은, 제2의 김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